한숨에 60분, 덕예의 야생 물편 단독 도전을 다 보고 2년 반 만에 50세 덕예가 단독 야생 도전을 다시 시작하다. 여전히 익숙한 방식, 같은 맛, 음식도 물도 없이 심지어 머리카락도 안 가져갔다. 홀로 콜롬비아 오리노코강에 도착한 첫날 정부가 현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산불 맹렬하게 번져 많은 동물들의 행동에 이상이 생겼다. 덕예의 상대는 평소보다 훨씬 사나울지도 모른다. 남미의 맹렬한 독사에 대비해 덕예는 특별히 전술화를 신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리노코 강 수위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제작진의 작은 2인승 보트는 상류로 갈 수 없었다. 중간 기착지에 먼저 도착해야 했다. 이후 베이징 이피리 차량으로 계속 이동, 상의를 벗고 기사와 작별 인사. 덕예가 이빨을 다시 고친 걸 발견했다. 다시 야생 속으로 들어가다 나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연스레 솟아났다. 여기서 10일간 생존 도전을 해야 해서 덕예는 먼저 앞산에 올라가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앞으로 10일 생존 전략을 세웠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덕기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 카메라 2대와 액션캠 3대를 가져왔고 심지어 무인 드론도 자비로 구입했다. 장비를 챙겨 도전을 시작하다 두 걸음도 못 가 덕예가 멈춰섰다. 길이 1m가 넘는 방울뱀이다. 원래 이곳에 있을 뱀이 아니다. 산불이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번 도전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덕예는 전술화를 신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일몰까지 1시간이 남았다. 덕예가 마침내 산기슭에 도착했다. 산의 기사답게 빠르다. 거대한 화관감. 덕예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드론이 정말 유용하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이런 아름다운 시각으로 야생을 볼 수 없었다. 정상에 도착하다 덕예가 무심코 이런이라고 말했다. 이 경치는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 후 덕예는 지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주변 지도를 그렸다. 가장 시급한 건 물을 빨리 찾는 것. 밥은 안 먹어도 본능으로 버티지만 물을 없으면 죽는다. 좌우에 큰 숲이 있다. 숲이 있는 곳엔 반드시 강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건기다. 강이 있어도 물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불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선택할지가 어려운 문제다. 곧 덕예는 멀지 않은 곳에 선인장이 있는 걸 발견했다. 주저하지 않고 선인장을 쳐 내렸다. 안에 하얀 과육에는 수분이 풍부하다. 야외에서 물을 보충하는 흔한 방법이다. 비록 덕예는 라이어드라 부르지만 하지만 그는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특히 맛있어 한다. 밤이 빠르게 찾아온다. 근처 산불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인다. 에드는 오늘 밤 산 정상에서 자려고 한다. 내일 아침에 옆 숲을 탐험할 계획이다. 둘째 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에드는 멀리 있는 산불이 이미 꺼진 것을 발견한다. 더 흥분한 것은 이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드는 매우 기뻐했다. 장비를 정리하고 출발 계획을 세운다. 먼저 오른쪽으로 돌아 앞 바위를 피해간다. 그리고 멀지 않은 숲을 직접 지나간다. 내려가면서 신맛 나는 식물이 보였다. 에드는 또다시 야생 먹방을 시작했다. 마치 보라색 반지를 찾는 것 같은 맛이다.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중간 정도의 아주 즙이 많은 과일이자 음료 같다. 그 안에 많은 액체가 들어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막 출발했다. 북쪽으로 두 걸음 가자 아메리카 스타일의 배설물이 보였다. 손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봤다. 에드는 이 배설물이 오래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사실 에드는 퓨마가 무서운 게 아니다. 퓨마의 체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녀석이다. 순식간에 에드를 배설물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존재. 계속 앞으로 걸어간다. 에드는 곧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비가 멈췄고 기온이 오르고 있었다. 바람 방향도 바뀌었다. 어느새 에드는 연기와 불길에 둘러싸였다. 가장 가까운 곳은 그에게 불과 200m 거리였다. 방금 번개가 무언가를 점화한 것 같다. 시야 안에는 거대한 불길이 이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에드는 속도를 내어 숲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곧 산불이 번지는 곳을 벗어났다. 에드는 이미 산불과 같은 높이에 있었다. 문제는 정해진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유일한 출구는 서쪽 길을 새로 찾는 것뿐이었다. 걷다 보니 주변이 점점 정글 같아졌다. 곧 에드는 작은 시냇물을 발견했다. 관찰해보니 그 안에 물고기도 있었다. 에드는 급히 물에 들어가 두 모금 마셨다. 물속에 큰 진드기가 있었다. 다음 계획은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다. 장비도 함께
떠내려가게 하면 자신의 체력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유일하게 주의할 점은 몸통뱀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나무가지를 가져와 카메라를 들었다. 곧 에드는 배낭 위에 엎드려 뗏목을 탔다. 이런 방법은 체력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또한 정글을 통과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조금 떠내려가자 에드는 몇 그루의 잎이 많은 당나귀나무를 발견했다. 곧 자신을 위해 누에고치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 이 나무 열매는 청대추와 비슷하다. 겉껍질만 빼고는 먹을 수 있어요. 속 과육은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는 밑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아직 완전히 익진 않았지만 게다가 이 과일은 낚시미끼로도 아주 좋아요. 에드는 먹고 나서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다시 물에 들어가 계속 떠내려가죠. 정오가 되자 그는 벌써 4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숙소를 지을 때입니다. 피난처를 짓자고요.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꽤 남았어요. 먼저 물고기로 배를 채울 생각이에요. 떠내려가면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에드는 어망을 만들면 꽤 좋은 수확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깔때기 모양. 어망은 2개의 원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원뿔을 큰 원뿔 안에 끼우고 물고기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야생 대나무를 찾아서 밑동부터 한 바퀴씩 위로 엮어 나갔어요. 일할 때면 항상 흰 목덜미가 와서 방해하곤 했어요. 방해 때문에 에드는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었죠. 오,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오, 그래요, 그래. 곧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려 해요. 이제 어디에서 잘지 고민해야 할 때예요. 첫날이라 크게 까다롭진 않아요. 가장 간단한 봄화식 피난처로 하기로 했죠.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들로 둥근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완성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에드는 밤송이 열매를 먹으며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하루 종일 어망을 만들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잘못 결정한 건 아닌지 의심했죠. 어쩌면 아침에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평원을 지나 더 큰 숲으로 가도 가는 거죠. 이제 내일 어망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셋째 날이 되었어요. 먼저 찬물로 샤워해서 정신을 맑게 하고 계속 어망을 엮었어요. 완성하자마자 바로 물에 설치했죠. 오른쪽 귀에는 어제 먹은 밤송이 과육이 붙어 있어요.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도 잊지 않았어요. 50분 후 에드는 어망 상태를 점검하러 왔어요. 아쉽게도 어망 안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고기가 들어갔다가 나가지 못하게 입구에 풀도 세심하게 덧댔는데도 말이죠. 다시 제자리에 놓고 1시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점검했어요.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은 에드는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를 옮기면 죽고 자리를 옮기면 산다는 말도 있으니 아마 캠프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에드는 초원을 지나 멀리 있는 큰 숲으로 갈 계획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 이동하기로 했어요. 강한 햇빛도 없고 사람들의 하얀 목덜미도 없고 땅거미 질 무렵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km 길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에드는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뜻밖에도 그날 밤 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방이 캄캄했다. 조심해야 했다. 결국 많은 야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야간 시력이 사람보다 훨씬 좋다. 이때 이미 4시간 넘게 계속 걸었다. 지쳐 쓰러질 듯 할 때 현장에서 쉬기로 결정했다. 에드는 다시 오늘의 행동을 되돌아봤다. 세월이 야속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행동이 항상 계획보다 한 걸음 늦었다. 이때 사방은 완전히 깜깜했다. 별빛만이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조차 몰랐다. 내일 눈을 뜨면 숲이 보이길 기대해야 했다. 시간이 4번째 날 아침으로 흘렀다. 에드는 일어나서 정말 숲 바로 옆에 있음을 알았다. 게다가 근처에서 기계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실은 강물 소리였다. 이게 바로 발품 팔아도 찾을 수 없던 것이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이다. 더 신나는 건 연못에 물고기가 많았다는 점이다. 원래 캠프보다 훨씬 편할 것이다. 어망을 설치했다. 에드는 주변 환경 탐색을 시작했다. 곧 흰개미 둥지를 발견했다. 어제 낚시가 잘 안 됐기에 미끼를 바꿔 먹이를 유인할 계획이었다. 한 발로 둥지를 차버렸다. 이 늙은 녀석은 개미가 물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조각을 떼어 어망 안에 넣었다. 과연 성과가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그 후 에드는 견과류 한 종류를 주었다. 그는 이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육질이 있는 과일 종류인데 만약 먹으면 머리카락이 영구적으로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할리페이셔처럼 될 거라고 추측했다. 이 걱정은 조금 쓸데없었다. 그래서 에드는 이걸 미끼로 쓰기로 했다.
이때 어망을 설치한 지 40분이 지났다. 얼른 물속에 들어가 확인했다. 이틀 동안 애쓴 어망에 마침내 성과가 있었다. 거의 4일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했다. 에드는 한순간도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생선을 집어 입에 핥았다. 어망을 다시 강에 넣을 때마다 야생의 기본 요소를 갖추는 것이다. 다음은 생활 문제였다. 가지를 하나 잘라내고 바지의 끈을 이용해 간단하고 쓸모있는 도구를 완성했다. 근처에 산불이 번지고 있어 생활 안전을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에드는 야자수 진액과 모래로 화덕을 만들었다. 노련한 솜씨가 다르다. 순식간에 불을 붙였다. 다시 강으로 가서 어망을 확인했다. 와, 벌써 6마리를 모았다. 불도 있고 물고기도 있다. 작은 바비큐를 안 하다니 분명 자연과 싸워 이길 수 없었어. 불길의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 바삭하고 고소해. 화면 너머에 나도 군침 흘릴 정도야. 네가 먼저 시작해, 친구. 나는 이걸 통째로 먹을 거니까 낭비는 없어. 완전 맛있어. 먹으려고. 내 장도 타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치로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경쟁해야 하니까. 작은 아침맛과 지금 음식이 있어. 물도 있고 불도 있어. 피난처도 있어. 이게 에드가 콜롬비아에 온 후 보낸 가장 아름다운 하루야. 시간이 5째 날로 넘어가. 에드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여. 분명 어젯밤 아내 생각을 계속했을 거야. 일어나서 어제 줍던 견과류를 꺼내. 탈모가 걱정돼서 에드는 견과류를 깨서 그릇을 만들려고 해. 사실 속과유죽을 긁어내는 거야. 그리고 나무 숫재로 처리하고 세척 후 작은 나무 그릇이 완성돼. 현재 에드는 음식 섭취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 체중이 심하게 줄고 있어. 물고기 크기가 너무 작아. 몸에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에드는 캠프를 탐색하기 시작해. 음식 자원을 늘리려고. 곧 땅에 캐슈넛이 조금 있는 걸 발견해.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 신선한 게 많이 있었어. 에드는 라이어드라고 자칭하지만 그가 먹는 모습을 보는 건 늘 즐거워. 오마이 가스맛이 뭔가 부두와 수박 사이 같아 어쩐지 그렇게 느껴져. 또 조금 더 모았어. 캠프로 돌아와 불 위에 구워. 15분만 있으면 숯불에 구운 캐슈넛을 먹을 수 있어. 계속 검색해. 또 땅에 지렁이 똥을 발견했어. 이번엔 에드가 진짜 신났어. 알아야 해. 지렁이 단백질은 소고기보다 수십 배 높아. 지렁이 한 마리를 파냈어.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렁이는 약간 근육이 있단 말이지, 맞지? 그리고 근육은 단백질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아주 끈적거리지만 사실 꽤 괜찮은 양이야. 맛도 충분해. 바삭한 닭고기 맛, 공짜 단백질은 역시 맛있어. 피난처로 돌아와. 캐슈넛도 다 구워졌어. 이게 작아 보여도 포함된 열량은 꽤 많아요. 오 마이 갓.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어요. 완전히 멋져요. 배부르게 먹고 다음은 잠자리 문제를 생각해야 해요. 지금까지 에드는 계속 땅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차가운 땅바닥 때문에 허리가 엄청 아파서. 그래서 배부르게 먹은 김에 침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속담에 이르길, 일을 잘하려면 도구부터 잘 갖춰야 한다고 하죠. 에드는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렇게 했어요. 잠깐만에 완성했죠. 스승님이 그냥 베어둔 나무 몇 그루를 가져와 나무에 묶어 침대 다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야자잎을 깔았어요. 위에 누우니 집 매트리스보다 더 편했어요. 6번째, 정말 보람차요. 오늘 밤은 잘 잘 거예요. 땅바닥에 바로 눕는 게 아니고 바로 바닥에 눕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캠프 근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바로 앞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 같았죠. 이런 황야에서 애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몇 대의 액션캠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도대체 뭐가 소란을 피우는지 알아보려고요. 6째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몇 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있다면 과일 주스 한 잔 더 마시는 거요. 아침으로 캐슈넛 먹고 캐슈 과일 치즈 건배. 와, 배부르게 먹은 기분은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에드는 어제 소리가 났던 곳으로 갔어요. 나무에 액션캠을 묶었죠. 카메라가 알려주길 바랐어요. 근처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지금까지 에드의 음식은 아직 그다지 다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밖에 나가 탐험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엔 드론을 가지고 왔어요. 빨리 띄워서 대신 탐색하게 했죠. 내가 야생에서 생존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 마치 광선검으로 결투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글을 따라 계속 앞으로 그 앞으로 날아가니 금세 발견했죠. 1km 거리에는 넓은 습지가 있어요. 이런 지형은 보통 대형 동물들의 서식지예요. 예를 들면 카이만 악어, 거북이와 타이거핏이. 에드는 내일 대형 동물 사냥을 하기로 즉흥 결정했어요. 시간이 7째 날로 넘어갔어요. 이날 에드는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액션캠 위치로 가서 점검했죠. 이 지역엔 유머가 있네요. 이런 소란을 일으킨 건 아메리카 딱따구리였어요. 게다가 고양이도 한 마리 다녀갔네요. 낮에 고양이를
본 것도 매우 이례적이에요. 에드는 산불이 서식지를 파괴했을 거라 추측했어요. 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만들었다. 동물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과거의 생존 경험도 쓸모없게 만들었다.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덕자는 어제의 늪지대로 얼굴을 가늘게 하러 갈 계획이다. 인기 강의. 이 지점에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다. 수역의 면적도 더 커졌다. 경험상 이곳에서 카이만 악어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는 도중 덕자는 털꼬리 뱀목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작은 친구는 현지에서 보호동물이다. 덕자는 침만 삼키고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또 노란 낚시가 하나 보였다. 아마도 역시 보호동물일 것이다. 덕자는 침을 꿀꺽 삼켰다. 두 걸음 더 앞으로 가니 드디어 이번 사냥의 목표물을 발견했다. 나뭇가지 더미 아래 조용히 엎드려 있는 카이만 악어 한 마리. 크기는 크지 않고 약 60cm 정도다. 덕자는 이곳에 악어 덫을 설치할 계획이다. 악어를 잡기 위한 덫. 토끼 덫보다 훨씬 복잡하다. 밧줄. 고리를 꺾인 나뭇가지에 고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무 막대로 밧줄 고리를 받쳐 올린다. 꺾인 나뭇가지는 스프링 역할을 한다. 덫이 작동되면 나뭇가지가 순식간에 튀어올라 사냥감의 머리를 잘 잡아낸다. 삼배줄을 손으로 비틀었다. 나무 수지를 끌어내어 탄력을 테스트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딱 맞았다. 완성 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내일 와서 덫을 확인하면 된다. 시간이 8일째 접어들었다. 덕자는 참을 수 없이 덫을 확인하러 갔다. 첫 걸음부터 너무 기뻤다. 이 녀석은 적어도 꽤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던 것 같다. 덕자가 손으로 잡았을 때 별다른 저항도 없었다. 안전을 위해 칼을 들어 보내주기로 했다. 내 손이 완전히 떨리고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무서워. 서둘러 전리품을 등에 짊어지고 진영으로 돌아갔다. 토막 내고 나서 드디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가장 부드러운 사지부터 시작한다. 숯불 위에 20분간 구웠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야생 방송을 시작했다. 그냥 우리 좀 봐. 그녀가 나를 흰 눈으로 볼 때 오마이 갓. 제대로 된 식사를 마치고 무화과 샐러드에 캐슈넛을 곁들여 한 그릇 더 먹었다. 야생 생존이 드디어 덕자를 다시 휴가처럼 살게 만들었다. 덕자는 지난 몇 년간의 인생 소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산만함이 있다.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오늘날 남성다움의 정의는 확실히 가슴을 쳐야 하고 아마존 길을 걸으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아마존 전 구간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다시 이겨내는 것.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아. 그리고 매 순간에 정말 감사함을 느껴. 덕자가 나이가 들었다고 말할 때 갑자기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어. 모르는 사이에 덕도 우리와 함께한 지 꽤 됐어. 사실 모두가 모르는 건 최근 2년간 덕씨가 새 프로그램을 안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 영국에서 공익 프로그램을 했거든. 예를 들어 60일간 거리 노숙자 생활하기 같은. 그건 바로 덕씨가 노숙자들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야.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전은 여기까지 왔고 다음부터는 큰 반전 없을 거야. 결국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11일 차가 되자 덕자가 몸을 깨끗이 씻고 짐을 챙겨 철수 준비를 했어. 다음 편에서는 덕씨가 우리나라 장백산에 와서 도전을 시작할 거야. 온통 보호동물이 가득한 중국이 덕씨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줄지 모르겠네. 2024 단독 생존 덕씨가 마침내 장백산에 도착했다. 얼음과 눈의 세상일 거라 생각했는데 게다가 깊은 금지 사냥 구역이라 덕씨라도 3일 굶고 8끼를 굶으며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지. 풍부한 야외 경험 덕분에 덕씨는 바람을 막아주고 보온되는 눈 무덤집도 지었고 칼로리가 매우 높은 야생 큰 잣도 발견했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꿀까지 나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 단백질 보충을 위해 몸을 내던지며 소리 없는 유혹을 펼쳤지. 결국 신선한 야생 붉은 송어를 먹었어. 장백산에 온 첫날 하룻밤 사이에 가혹한 환경이 큰 시련을 줬어. 허리까지 쌓인 눈 때문에 한 걸음도 쉽지 않았지. 지금은 중조 국경의 위험한 지역이고 한겨울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였어. 바람을 막고 보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졌지. 그리고 맹렬한 동북호랑이도 조심해야 해. 왜냐면 최근에 야생 동북호랑이 목격 보고가 있었거든. 눈을 밟으며 걷는 건 정말 힘들고 게다가 폭풍우까지.
급작지 다가오고 있어서 덕도 급히 눈동굴을 짓기로 했어. 눈동굴은 사실 큰 눈더미를 쌓고 단단히 누른 후 내부를 파내는 거야. 내부 공간이 좁지만 찬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눈 속 생존에 최고의 피난처가 돼. 먼저 눈 위에 윤곽을 그리고 가지를 꽂아 경계를 표시해. 그리고 주변 눈을 모두 중앙으로 끌어모았어. 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흰 눈 무덤이 드디어 완성되었지. 하지만 아직 바로 파들어가면 안 돼. 몇 시간 기다리며 굳히는 과정이 필요해. 안 그러면 밤에 무너지면서 진짜 무덤이 될 테니까. 기다리는 동안 덕씨는 2배의 혈기와 아기를 다잡으려 해 구부러진 수직 콘센트 프레임을 찾았다. 또 덩굴 줄기와 밧줄을 좀 모았다. 목이 마를 때는 오래된 눈을 한 입 베어문다. 그 맛이 정말 끝내준다. 캠프로 돌아갈 때 눈더미도 파기 시작할 수 있었다. 나무 판자를 찾아 삽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못을 소환해 변신시켰다. 땀 뻘뻘 흘리며 2시간 동안 팠다. 의외로 내부 공간이 꽤 컸다. 똑바로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구름산 나뭇가지를 찾아 바닥에 깔았다. 습기를 차단하려고, 잠도 좀 더 편하게 자려고 은신처가 완성된 후 눈신발 만들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은신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절로 킥킥 웃음이 나왔다. 완성한 눈신발을 꺼내 시험해봤다. 다만 좀 무거워 보였다. 눈길에서 걷기에는 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잠자기 전에 눈집에 환기구를 만들어 단대기를 만들었다. 무덤이 진짜 무덤이 되는 걸 막으려고. 눈굴이 꽤 호화로워도 잠은 편하게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에드씨는 다시 구해줄 생각이 없었다. 급세로 시대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절한 수원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장비를 정리하고 출발했다. 눈신발 신고 걷는 건 역시 서툴렀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빠져드는 것보단 훨씬 나았다. 곧 나무가 많은 지역에 도착했다. 눈신발을 벗자마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숙여보니 솔방울이 보였다. 솔방울마다 솔씨가 꽤 많이 들어있었다. 게다가 생활에 매우 편리한 재료였다. 얼른 모아서 큰 봉지를 가득 채웠다. 그 후 소리를 따라 작은 강을 찾았다. 간단히 오징어와 새우를 걸었다. 에드씨는 이 시내를 따라 내려갈 계획이었다. 물길이 충분히 넓어지면 낚시하기 좋을 테니까 그때 적당한 장소에 진을 칠 생각이었다. 이때 지도에는 에드씨가 설산에서 평원으로 내려온 걸 보여줬다. 주변 숲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에드씨는 2마리 멍청한 노루를 만났다. 하지만 완전 사냥 금지 구역이라서 침만 흘리며 인사하고 보내야 했다. 장백사는 오후 4시쯤 어두워진다던데 숙소를 찾을 시간이 됐다. 하지만 오늘 긴 여정을 지나 다시 눈굴을 찾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다. 에드씨는 뒤에 있는 잣나무로 나무 우물을 만들 계획이었다. 먼저 솔가지에 쌓인 눈을 모두 털어내고 그 아래에 눈 구덩이를 팠다. 지붕은 짙은 나뭇가지로 엮었다. 침대는 몇 개의 나무 막대를 나란히 놓았다. 누워보니 마치 못판 침대에 누운 것 같았다. 그래도 어디라도 잘 곳이 생겨 다행이었다. 시간이 흘러 셋째 날이 되었다. 장비를 챙겨 계속 하류로 내려갔다. 목표는 살기도 하고 낚시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2시간 후 얼어붙은 강 위에 도착했다. 건너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험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거의 강을 건널 무렵 얼음이 금이 간 것을 발견했다. 영하의 물줄기가 육안으로도 보였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아슬아슬했다. 결국 에드 형님은 행운의 여신의 보호를 받았다. 강을 건넌 후 에드 형님은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이때 땅에 쌓인 눈은 거의 없었다. 적당한 야영지를 찾을 시간이었다. 이곳의 기온은 설산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에드 형님은 먼저 모닥불을 피우기로 했다. 마른 나뭇가지를 조금 모으고 곱게 뻗은 나뭇가지를 하나 꺾었다. 그리고 손으로 계속 비볐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끼 위로 옮겼다. 에드 형님은 다시 반쯤 불을 피웠다. 참 불을 피웠다. 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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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플랫폼 위로 옮기자. 모닥불이 생기니 에드 형님의 사기가 높아졌다. 불은 따뜻함을 줄 뿐 아니라 음식도 조리할 수 있다. 4일째가 되었다. 이제 식량 확보에 집중할 때다. 지금까지 보니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낚시뿐이었다. 강가에 도착하자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다. 얼음과 물 사이에 빈 공간도 있었다. 물을 마시려면 얼음 위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 항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계속 앞으로 탐험을 이어갔다. 곧 동물 발자국을 발견했다. 물탑에서 남긴 것처럼 보였다. 그 외에도 쥐와 독수리 발자국도 있었다.
가까운 곳에 물탑에서 남긴 물고기 머리도 있었다. 낚시 미끼로 쓰기에는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은신처를 완성해야 했다. 이번에는 간단한 단일 지붕 은신처를 지을 계획이었다. 두 그루 나무를 지지대로 삼고 위에 가로대를 올렸다. 나무 줄기로 지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모닥불의 열기를 반사할 수 있다. 눈이 오면 눈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은신처가 완성되었다. 다음은 침대를 만들 차례였다. 재료를 모으는 도중에 뜻밖의 발견도 있었다. 마른 나무에서 벌집 한 조각이 떨어졌다. 한 입 베어 물면 부드럽고 달콤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순수한 당분이라 생각해야 했다. 칼로리 함량이 엄청나게 높았다. 순식간에 다 먹고 나니 에너지가 충전되었다. 머리 위 빛도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침대를 깔고 이끼로 매트리스를 만들었다. 그 위에 누웠다. 세상에, 오마이갓, 이 침대 편안해요. 정말로 진짜 편안해요. 거짓 편안함이 아니라 편안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해요. 교통은 건강해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요리 준비를 시작하다 에드가 모은 솔방울을 꺼내고 그 안에 잣을 하나씩 떼어낸다. 그리고 두 돌을 사용해 가루로 빻는다. 아쉽게도 효율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에드가 직접 핥아가며 씹는다. 그리고 다시 내뱉어 걸쭉하게 만든다. 불게에 와서 작은 떡으로 뭉친다. 20분 후 갓 구운 쿠키가 완성되었다. 나는 방금 케이크를 만들었어. 내가 가공했어. 세상에, 정말 놀라워. 배불리 먹고 난 후 에드가 복기를 시작한다. 현재 물도 있고 불도 있으며 피난처도 있다. 앞으로 며칠은 단백질 섭취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5째 날이 되었다. 낚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껍질로 낚싯줄을 준비했다. 아쉽게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나무 껍질이 너무 부서지기 쉬웠다. 어쩔 수 없이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붕대에 면실을 풀어 낚싯줄로 사용했다. 안전핀을 가공해 낚시 바늘로 만들었다. 미끼는 물론 주운 물고기 머리였다. 에드가 열심히 작업하는 걸 보고 옆에 구경꾼 한 명이 왔다. 장비를 정리하고 강가로 이동했다. 나뭇가지로 눈을 쓸어냈다. 그리고 손으로 두껍기를 두드려 확인했다. 구멍을 뚫고 오른쪽 귀를 그 안에 넣었다. 다음은 이번 에피소드 최고의 명장면이다. 에드가 두 번째 오른쪽 귀를 넣을 때 나는 그냥 눈을 통과했다. 아, 차가워. 모든 게 젖었다. 신성한 불을 피우러 가자. 솔직히 이때 정말 에드가가 걱정됐다. 이건 영하 10도의 환경이다. 그리고 에드가도 이제 50세다. 조금만 실수해도 여기서 꼼짝 못할 수도 있다. 지금은 빨리 캠프로 돌아가야 한다. 젖은 옷을 모두 벗어 말려야 한다. 곧. 에드가는 옷을 모두 벗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다. 이후 병고가 생겼다.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다. 다행히도 해가 지기 전 옷은 모두 말랐다. 시간이 6째 날이 되었다. 에드가는 낚시바늘 상태를 점검하러 강가로 서둘러 갔다. 결국 이곳은 자기 몸으로 만든 미끼자리다. 아쉽게도 첫 번째 덫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도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에드가는 이곳이 좋은 자리라고 믿는다. 물이 깊고 흐름도 좋다. 아마도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일 거야. 시간이 7째 날에 접어들었다. 대해가 다시 점검하러 왔다. 저걸 봐. 저걸 봐. 정말 멋지다. 완전 멋져. 장백산 지역에도 홍송어가 있을 줄은 몰랐어. 일주일 굶다가 드디어 대식이네. 야생송어는 꼭 찜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알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지. 이끼를 좀 모았다. 다시 물에 충분히 적셔서 한 겹씩 숯불 위에 올린다. 생선은 이끼 사이에 덮어놓고 10분 후 찜송어가 곧 완성된다. 구워라. 지금 너무 촉촉해. 오마이갓, 정말 맛있다. 단백질을 얻었다. 이번 도전에서 마침내 제대로 보충했다. 비록 아주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기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며칠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냥 일상적으로 음식 찾고 낚시하는 정도. 중간중간에 그 호기심 많은 녀석도 몇 번 만났다. 지금은 꼬마가 더 이상 대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종종 캠프로 와서 구경하고 배운다. 마침내 시간은 10째 날로 접어들었다. 대해가 대피소를 철거했다. 캠프를 원래 모습으로 복구했다. 10일간의 장백산 생존 도전을 마쳤다. 대해가 장백산과 작별하고 중국 광시로 향했다. 음식도 물도 없이 도전. 심지어 머리카락과 슬리퍼도 안 가져왔다. 중국 지도 제한 때문에 다시 3일 굶고 9끼니를 굶으며 고생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입 가득 터지는 매운맛을 먹었다. 심지어 직접 야생 과일 샐러드도 만들었다. 목마를 때는 천연 산천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는 매운 작은 가재에 꼬치를 구워 먹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사막어부가 젓는 작은 배를 타고 대해가 광시 카르스트 산악지대에 투입되었다. 딴 건 몰라도 이곳 경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다. 박식한 대해도 감탄하며 오 마이 갓을 외쳤다. 도착하자마자 대해는 원숭이 떼의 소리를 들었다. 급히 드론을 띄워 확인했다. 그리고 대사형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했다. 불을 무서워하는 별님은 잘 지낼 거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너무 빠르게 반박된다. 신발을 신지 않아 넘어지면서 발등을 다쳤다. 곧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운도 없게도 거의 매운 과자 하나를 밟을 뻔했다. 그때 대해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 왜 콜롬비아에서 신었던 전술 부츠를 안 가져왔을까? 출발 전 대해는 들었다. 이곳에는 수십 종의 뱀이 산다고. 코브라 독사, 온갖 종류의 뱀이 다 있다. 아무 데서나 인사라도 받으면 거의 누워서 부채질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매운 과자와 작별하고 다시 출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을 만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바로 하룻밤을 더 보내기로 결정했다. 동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위 틈새였다. 그래도 적어도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온도를 지켜줬다.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찾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바위 위에 큰 개미 한 마리가 있었다. 이 개미 몸의 80%가 단백질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게다가 식감도 정말 대단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가득 즙이 터졌다. 한 마리만 먹고는 믿기 힘들어. 에드씨가 몇 마리를 더 잡았다. 아쉽게도 곧 즐거움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뒤 휴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때 동굴 안이 매우 습하다는 걸 알았다. 바로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밤에 비가 오면 다시 동굴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되었다. 바닥에서 하룻밤 잤더니 몸이 완전히 탈진한 느낌이었다. 주로 땅이 너무 차가워 천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주요 임무는 음식과 물을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 나서자마자 또 매운 과자를 만났다. 이 매운 과자는 생김새가 꽤 예뻤다. 경험 많은 에드도 어떤 종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자주 매운 과자를 마주치니 에드도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걷는 동안 눈을 땅에서 떼지 못했다. 한 바퀴 돌고 에드는 이곳 식생이 영국 고향과 조금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아침 식사용 식물을 찾기로 했다. 익은 작은 풀씨를 좀 모으고 또 한 줌의 산초를 땄다. 마지막으로 야생 딸기로 맛을 냈다. 레몬 맛이 나는 산초, 여기에 새콤달콤한 야생 딸기까지. 오마이갓, 그 맛에 에드의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간단히 반 정도 먹었다. 다음은 불을 피우기로 했다. 결국 몸이 완전히 탈진된 느낌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캠프 근처에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래서 에드는 대나무 불톱을 사용해 불을 피울 생각이었다. 대나무 불톱, 간단히 말하면 먼저 대나무 껍질을 긁어내고 그 껍질을 구멍 뚫린 대나무 속에 넣는다. 그리고 마찰로 열을 내어 불을 붙이는 방법이다. 듣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기는 전혀 쉽지 않았다. 경험 많은 불 피우기 전문가도 이번에는 연달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계속 실패하니 에드는 순간 얼굴이 다 팔렸다. 느꼈다. 경험을 정리하며 여기가 너무 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무를 옮기면 사람이 산다는 정신으로 내일 이사해서 다시 살기로 결정했다. 마침 그날 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덕도 빨리 동굴로 옮겨 피했다. 춥고 축축한 밤을 보낸 후 덕도 몸이 다시 텅 빈 것처럼 느꼈다. 급히 장비를 챙겨 비를 맞으며 출발했다. 길에서 추워서 윗니와 아랫니가 부딪혔다. 다행히 산을 내려온 후 자두 몇 개를 주워 체력을 보충했다. 간단히 반쯤 배불리 먹었다. 다시 몇 개를 모아 출발했다. 계속 먹을 것을 찾느라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게다가 매운 과자가 공격할까봐 계속 두려워했다. 덕에는 걷는 동안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경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뚝 솟은 사자봉은 위풍당당했다. 수묵화 같은 절벽과 겹겹이 쌓인 푸른 산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신비로운 조각품이었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 외에도 길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꽤 많았다. 두 사람이 함께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신맛 나는 식물, 신선하고 아삭한 대나무 속살, 걷는 내내 먹을 수 있었다. 드디어 덕도 비교적 평탄한 곳을 찾았다. 지형과 주변 재료를 분석했다. 대나무로 임시거처를 지을 계획이었다. 계획은 3개의 막대를 나무에 걸쳐 지붕 용마루를 만드는 것,
그 다음 나무짚을 깔아 지붕을 만드는 것. 비도 맞고 채광도 잘 되는 구조였다. 마른 대나무 몇 개를 베었다. 지붕 용마루를 만들자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덕씨는 즉시 전략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해지기 전까지 지붕은 완성해야 했다. 틀을 완성한 후 바나나 잎을 깔았다. 해가 지기 20분 전에 무사히 완성했다. 이제 밤에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시간이 네 번째 날로 접어들었다. 골짜기는 여전히 매우 추웠다. 밤에 자다가도 추워서 자주 깼다. 생활에 필요한 일들이 다시 일정에 올랐다. 재료를 모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처음 캠프에서 왕뱀을 만났다. 덕지의 머리카락이 순간 폭발했다. 한 입만 물려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어려웠다. 왕뱀의 주요 먹이는 다른 뱀이었다. 그가 나타난 곳은 그만큼 그곳에 뱀이 많다는 뜻이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재료를 다 모은 뒤 생활을 시작했다. 돌을 깨서 작은 칼을 만들고 대나무 껍질을 벗겨 불쏘시개를 만들었다. 덕도 이전 실패 원인을 정리했다. 아마도 전에 쓴 대나무 조각이 견고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팬티를 벗어 가슴에 대고 받쳤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카메라 앞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느낌이었다. 곧 덕씨는 다시 불을 피우는데 성공했다. 나는 미소를 볼 수 있다. 어서. 아야, 불과 피난처가 있으니 잠자는 문제는 해결됐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식량원이 남았다. 밖으로 나가 한 바퀴 수색했다. 캠프 근처에서 비파나무를 뜻밖의 발견해 깜짝 놀랐다. 새들이 조금씩 먹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에드 아저씨는 전혀 꺼리지 않았다. 한꺼번에 모두 주머니에 담았다. 캠프로 돌아와 에드 아저씨는 또 침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야생 생활이 더 편안해지니까 캠프가 언덕에 있어서 낮은 쪽에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나란히 놓았다. 대나무 위에 다시 바나나 잎을 깔았다. 오마이 가스마치. 아나엘을 안고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다. 시간이 다섯째 날로 접어들었다. 확실히 전보다 잠을 더 편안하게 잔다. 오늘의 주제는 탐험과 식량 찾기다. 곧 에드는 드론을 띄웠다. 와, 정말 기술이 생활을 바꿨다. 지금은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도 기술 생존이 됐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강물이 모두 한 동굴로 모이는 걸 발견했다. 에드는 이렇게 많은 물이 모이면 동굴 안의 수위도 꽤 깊을 거라 생각했다. 아마 동굴 안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들어가 탐사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조명용 횃불은 필수다. 소나무 숲 한 곳을 찾아 소나무 가지를 모았다. 그리고 대피소로 돌아와 소나무 가지를 녹이고 대나무 껍질을 넣어 섞어 반죽 상태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모두 대나무 안에 담았다. 불에 잘 타고 오래가는 횃불이 완성됐다. 동굴 밖으로 나와 먼저 횃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폐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한순간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에드는 점점 넓어지는 공간을 발견했다. 곧 거대한 싱크홀 바닥에 도착했다. 이건 정신 나간 거야. 와우. 우리 좀 봐. 오마이 갓. 저 바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생명이 깃드는 걸 볼 수 있다. 완벽한 풍경에 감탄하고 다시 출발했다. 마침내 동굴 안강가에 도착했다. 물을 보충하려던 찰나 갑자기 물가에 달팽이가 많이 있는 걸 발견했다. 단번에 단백질 새로 2개를 줍줍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했다. 본격적인 횃불이 거의 꺼질 뻔해 서둘러 또 하나를 교체했다. 에드가 불이 있을 때 얼른 나가려고 했다. 만약 동굴에서 빛을 잃으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데 걱정하는 일이 꼭 일어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횃불이 꺼졌다. 깜깜한 동굴 안에서 앞길이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보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며 조금 더 걸었다. 마침내 앞에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이번 절망적인 경험은 경험 많은 에드 아저씨조차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한 끼 대접하기로 결심했다. 주머니에 달팽이가 있었다. 또 야생 양파를 좀 모아 양념으로 썼다. 운이 좋아서 몇 개의 토란독했다. 은신처로 돌아와서 잡탕을 한 솥 끓였다. 이 그릇은 또한 덕씨가 광시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한 끼였다. 다만 달팽이를 먹을 때는 조금 힘들었다. 이쑤시개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느새 시간이 9일째로 접어들었다. 내일 철수를 앞두고 덕씨는 에너지 보충을 위해 한 끼 대접이 절실했다. 지난 며칠간은 베리와 달팽이로 버텼다. 땀을 흘린 머리가 녹색이 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도와주지 않았다. 음식을 못 찾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 작은 강을 찾았다. 그 안에 작은 가재가 많았다. 간단히 가재와 개 10마리 정도 잡았다.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왔다. 순수 자연산 재료였다. 가장 단순한 요리법만 필요했다.
꼬치에 꽂아 노릇노릇 구웠다. 한 입 빼어 물자. 그 맛은 정말 최고였다. 10일째가 되었다. 덕씨는 은신처를 해체했다. 자신이 남긴 흔적을 깨끗이 치웠다. 장비를 정리하고 철수를 시작했다. 떠나는 것은 힘들다. 자연보다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연은 매 걸음을 도전으로 만든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덕씨는 장백산과 광시에서 연달아 1kg 넘게 체중이 빠졌다. 체면이 깎였다고 느낀 그는 서둘러 아프리카로 갔다. 야생 고기를 구해 다시 야생왕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맹세했다. 이번에는 신선하고 즙이 많은 야생 도마뱀을 먹었다. 손으로 만든 활과 화살로 살찐 진주닭을 사격했다. 덫을 이용해 10kg이 넘는 토양도 잡았다. 역시 규칙이 제한되지 않으면 덕씨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대단한 남자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덕씨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나미비아의 에롱고 산맥으로 돌진했다. 이곳 해발 고도는 2,500m가 넘는다. 그리고 치타와 매운 과자가 산다. 정오 기온은 무려 45도에 달한다. 여기서 도전을 완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덕씨도 준비가 없지는 않았다. 도전 시작 전에 그는 이 땅의 주민과 함께 현지 식물을 이용한 도구 제작법을 배웠다. 도전 출발점에 도착하자 곧바로 드론을 꺼내 주변 지형을 탐사했다. 와, 정말 기술이 삶을 바꾼다. 드론으로 남쪽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위 군락을 발견했다. 드론으로 발견. 남쪽 몇 킬로미터에 암석 군락이 있다. 그래서 먼저 암석 군락으로 가서 태양을 피하기로 계획했다. 이전 도전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에드씨는 음식도 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신발도 가져오지 않았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발을 안 가져온 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미비아는 온통 가시덤불 천지거든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에선 계속 고개 숙이고 걸을 수도 없고 주변의 덤불도 가시덤불 못지않게 위험해요. 예를 들어 그 안에 숨은 영양들, 그리고 작은 트럭 같은 콧불소도 있어요. 만약 받으면 바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 물을 찾지 못하면 거기에 더해 무자비한 폭염까지 단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3시간 후 기온이 벌써 44도까지 올랐어요. 다행히 데이데이아는 바위 군락에 도착했어요. 그늘진 곳을 찾아 배낭을 내려놓았어요. 데이는 너무 지쳐서 말도 하기 싫어해요. 앞으로는 아침과 저녁에만 움직일 계획이에요. 한낮에 직사광선을 피하려고요. 잠깐 쉬고 데이는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곧 영양시체 한 구를 발견했어요. 먹을 건 없었지만 가죽과 뼈는 좋은 재료가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필요한 신발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영양 가죽이 얼마나 오래 햇볕에 말랐는지 몰라서 매우 단단해요. 가공하는데 꽤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데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카브리아나, 가죽이 부드러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데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는 또 한 줄기 마른 덩굴을 찾았고 현지인에게 배울 때 그 지역에 고구마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맛은 달고 즙이 많아요. 땅에서 캐나에서 먼저 머리에 구멍을 뚫고 부스러기를 조금 깨냈어요. 손에 쥐고 짜보니 그 맛이 정말 오 마이 갓이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꿈이 아니라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 신발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구가 없으니 직접 만들었어요. 현무암 조각을 찾아 작은 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본떠 윤곽을 그렸고 그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2개의 신발 밑창이 모두 잘렸을 때 자부심에 머리카락이 곤두섰어요. 알고 보니 밑창을 그릴 때 같은 발을 사용했더라고요. 지금 만든 신발은 모두 왼발 신발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짝은 뒤집어서 신어야 했어요. 이렇게 호둥대는 모습이 자신도 웃기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늘의 목표는 빨리 물을 찾는 거예요. 데이는 장비를 내려놓고 가볍게 움직였어요. 얼마 걷지 않아 양똥 무더기를 발견했어요. 영양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처에 반드시 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는 발자국을 따라 계속 수색했다. 앞쪽에서 새들의 울음소리도 점점 많아졌다. 모두 물 근처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한 바위 절벽 앞에서 에드가 검은색과 흰색 얼룩 무리를 발견했다. 이것은 토끼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남긴 흔적이다. 시간이 있으면 덫을 만들어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찾는 것이다. 앞쪽으로 새들의 교차가 점점 더 빽빽해졌다. 또 작은 새들이 그 바위 동굴에서
계속 날아나왔다. 달려가 보니 정말 물이 있었다. 하지만 에드가 마음껏 마시려 할 때 물속에 플랑크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30시간 동안 목이 말랐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생수를 마시기로 결정했다. 간단히 반쯤 배를 채웠다. 병에 걸리지 않길 빌 수밖에 없었다. 물을 찾았으니 다음은 근처에 야영지를 찾는 것이다. 에드는 덤불 속에서 근처에 아주 큰 동굴을 발견했다. 게다가 지형도 꽤 높았다. 콧불소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동굴은 매우 넓었다. 그리고 내부에는 원주민 활동의 흔적도 있었다. 벽에는 그들의 사냥 벽화가 있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작은 돌칼과 조각들이 있었다. 야영지를 마련하고 생활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역시 가장 자신 있는 나무 마찰로 불을 피우는 것이었다. 불씨가 올라가는 순간 성공했다는 걸 알았다. 불을 피우고 나서 야영지를 옮겼다. 가는 길의 뜻밖의 양치기 나무 딸기를 발견했다. 이 열매는 당분 함량이 꽤 높다. 현재 떨어진 혈당을 완화하는데 딱 좋았다. 탄수화물을 얻었으니 이제 남은 건 지방과 단백질 뿐이다. 이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가 왔다는 뜻이었다. 야영지로 돌아와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토끼를 발견한 곳으로 갔다. 아쉽게도 해가 질 때까지 흔적은 찾지 못했다. 시간이 셋째 날에 이르렀다. 에드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말했다. 잠도 잘 못 잤다. 생수를 마신 영향이 꽤 큰 것 같았단다. 하지만 현재 다른 물은 없었다. 끓일 적당한 용기도 없었다. 안에 플랑크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 리터를 더 보충했다. 결국 설사보다는 더운 아프리카에서 탈수는 더욱 치명적이다. 물을 마시고 나서 사냥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쓸만한 도구가 없었다. 호수 가장자리에 몇 개의 식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돌로 그것들을 부숴서 그 안에서 흰 섬유질을 뽑아냈다. 약간 가공하면 밧줄이 될 수 있었다. 덫을 만들거나 활시위를 만들 때 매우 유용했다. 밧줄을 가지고 에드는 파이오트 덫을 만들려고 했다. 간단히 말해 밧줄과 나무 막대로 돌을 지탱하는 것이다. 동물이 지나갈 때 돌이 떨어져서 사냥감을 내리칠 수 있다. 에드가 덫을 만드는 동안 죽을 줄 모르는 도마뱀이 구경하러 왔다. 가만둘 수 없지. 한 손으로 잡아 길게 짜내고 그거 참 예쁘다. 완전 한 마리 동물이네. 아삭아삭한 닭고기 맛. 단백질은 소고기보다 수십 배 많다. 그 후 에드는 또 토끼가 나타난 곳으로 갔다. 지나가는 길목에 덫을 설치하고 지프로 위장도 했다. 이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넷째 날 아침까지 참을 수 없이 점검하러 갔다. 오마이갓, 살찐 토끼 한 마리가 조용히 덫 안에 누워있다. 토끼가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 지체할 수 없었다. 급히 캠프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돌칼로 토끼 가죽을 벗기고 쉽게 상하는 내장은 먼저 꺼냈다. 불 위에 올려 양면이 황금색이 될 때까지 구웠다. 오마이갓, 생명체가 늘어난다. 내가 엄청난 신장팬보다 더 많이 에피타이저를 먹고 나서야 본식이다. 장백산에서 광식까지 드디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다. 역시 낡은 지도로 야생을 하면 잘 자란다. 하지만 지금 10일, 도전 중 4일밖에 안 지났다. 어떻게 더 풍요롭게 보낼지가 관건이다. 에드는 바위 벽화에서 토착민들이 활과 화살로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직접 활을 만들어 사냥하고 싶어졌다. 재료를 찾던 중 마침 사슴뼈를 줍게 되었다. 위에 힘줄과 끈으로 활줄을 만들기에 딱이었다. 엄지보다 약간 굵은 나뭇가지를 베었다. 캠프로 돌아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불 위에 올려 구부러지게 구웠다. 다음은 뼈 위에서 힘줄을 떼어내는 작업. 이때 힘줄은 약간 건조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입에 넣어 약간 적시면 완벽한 활줄을 만들 수 있다. 그 후 긴 활을 조립했다. 내일 몇 개의 화살만 더 만들면 사냥할 수 있다. 시간이 5째 날로 넘어갔다. 에드는 강철 과장의 호출로 깨어났다. 최근은 아마 20년도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반드시 활과 화살을 완성하겠다고. 해가 뜬 후 다시 덫을 점검하러 갔다. 아쉽게도 오늘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흔적은 많은데 사냥감이 없다. 경험 많은 에드도 당황했다. 그래서 스포츠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보려고. 무릉덩이에서 물 마시고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작업 도구 재료도 좀 더 모았다. 역시 먼저 나무 껍질을 깨끗이 긁어내고 불 위에 올려 즙을 뽑았다. 화살촉 부분은 먼저 태운 후 갈았다. 마지막으로 깃털로 꼬리 날개를 만들었다. 다 완성하고 바로 꺼내서 테스트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꽤 좋았다. 큰 동물을 사냥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야생 토끼나 진주사회 같은 건 충분하다. 활이 있으니 드론으로 사냥할 수 있는 장소도 찾았다. 그때 에드 씨는 깨달았다. 산 정상의 경관이
정말 감동적이라는 것을. 다른 세상 어디든 아름답다. 여섯째 날은 본격적인 사냥 시간이었다. 에드 씨는 일찍 선택한 사냥터에 도착했다. 땅에는 동물 배설물이 많았지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동물을 만나지 못했다. 마치 파티를 열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쓸쓸했다. 점점 강해지는 햇빛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캠프로 쓸쓸히 돌아갔다. 아침, 사냥하다 보니 활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불편했다. 그래서 멧돼지처럼 어깨끈을 만들어 나무 옆에 걸 생각을 했다. 30cm 아래를 파고 통에서 길고 곧은 나무 뿌리를 꺼냈다. 캠프로 돌아와 양 끝에 나무 껍질을 두드려 벗기고 다시 구덩이를 파서 땅속에 묻고 가열했다. 마지막으로 꺼내 돌 위에 놓고 두드렸다. 가운데 나무 심지를 꺼내고 밑부분에는 남은 양가죽을 붙였다. 휴대하기 편한 화살촉이 완성됐다. 좋아, 잘 맞는다. 말 안 하려다가 꽤 멋져 보인다. 오후가 되어 햇빛이 덜 강해지자 에드 씨는 장비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했다. 웅덩이에 도착해 장비를 내려놓고 액션캠을 점검했다. 여기서 디카라는 작은 영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많은 새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매복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바로 이 근처에 버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야영할 것이다. 활과 화살을 사용할 수 있고 머리 위로 바로 쏠 수 있다. 그 후에는 저격수처럼 조용히 사냥감이 오길 기다린다. 드디어 진주 기록된 한 쌍이 나타났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쏘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놓쳤다. 더 이상 다른 사냥감을 만나지 못했다. 덕도 약간 아쉬워했다. 매복 지점에서 밤을 보내기로 계획했다. 아침에 동물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다시 공격하려고. 시간이 7째 날이 되었다. 해가 중천에 떠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 밤새 진주달기 나무 위에서 쉬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밤에 몰래 다가가서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를 조금 먹고 물을 마시며 체력을 보충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 저녁까지 계속 쉬었다. 마침내 진주닭 한 마리가 돌아와 쉬었다. 하지만 덕 영감은 서두르지 않았다. 5분 더 기다려서 진주닭이 잠들게 하려고 했다. 예스, 알았다. 와, 역시 덕 영감답다. 이렇게 원시적인 활과 화살로 한 발에 명중하다니. 마지막으로 토끼를 먹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참을 수 없었다. 서둘러 은신처로 돌아가 구이를 준비했다. 이로써 이번 야생 도전의 모든 요소가 해결되었다. 앞으로는 순서대로만 하면 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10번째 날이 되었다. 덕 영감은 장비를 정리하고 캠프를 원래 상태로 복구했다. 그리고 그가 이미 2번째로 도전한 나미비아 지역을 떠났다. 수년 만에 덕 영감은 마침내 섬 지역 도전을 다시 시작했다. 고전 도전 지역에 오니 집에 온 것 같았다. 신선하고 육즙 가득한 생선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몸매로 단독 사냥까지 성공했다. 부드럽고 진한 반숙 달걀을 먹고 바삭하고 닭고기 맛나는 도마뱀 다리를 씹으며 느긋하게 해먹에 누워 생활이 정말 너무 좋았다. 이번에 덕 영감은 파나마 중부의 진주 군도에 왔다. 현재 거주지인 코스타리카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헬리콥터가 도착했지만 조수가 너무 높아 착륙할 수 없었다. 덕도 베어 그가 했던 대로 맨발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먼저 배낭을 던지고 그 다음 몸을 던져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덕 영감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다이빙 후 재빨리 배낭 위로 올라갔다. 작은 덕이 물고기에게 물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한참 헤엄친 끝에 결국 해변에 도착했다. 지난번 무인도 생존 경험을 교훈 삼아 덕도 빨리 물을 찾으려 했다. 근처에 코코넛 나무가 있었다. 코코넛 주스는 체내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유하고 있어 몸의 산성도 균형을 맞춰준다. 갈색 코코넛은 이미 식용 기간이 지났다. 지금 찾아야 할 것은 초록 코코넛이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겨우 2개를 주었다. 하지만 코코넛 따기는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 뾰족한 돌을 찾아 3개 두드렸다. 간단히 반쯤 마셨다. 그리고 코코넛을 반으로 쪼개 속살을 긁어냈다. 체력이 생기자 캠프 찾기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먼저 담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헬리콥터를 타고 있을 때 앞쪽에 연한 회색 지역이 보였다. 색조 지역.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곳에 강이 있었던 것 같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해변에 온통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에드 선생님도 이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쓸만한 것들도 꽤 발견했다. 예를 들어 뭉쳐진 밧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통나무 뭉치. 하지만 지금은 물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시간이 될 때 다시 와서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크게 실망했다. 여기에 아마도 한때 물이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미 말라버려 아쉽다. 다시 한 번 더
여러 파보았다. 그러나 두 손에 악취나는 진흙만 묻을 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계속 앞으로 탐험했다. 상류 쪽에 물이 있을지 기대하며.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길이 점점 더 험해졌다. 강계에는 가시가 난 검은 갈색 당나귀 똥이 널려 있었다. 찔리면 정말 아팠다. 에드 선생님도 7, 8번이나 찔린 후에 마침내 풀이 죽어 출발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드론을 띄워 지도를 탐색했다. 결국 먼 곳에 또 다른 해변이 있음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더 많은 바위가 있었고 뒤쪽에는 캠프를 만들 수 있는 고지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바다 입구가 있다는 점이었다. 담수를 찾을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 그래서 에드 선생님은 두 해변을 건너 이사 갈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큰 작업이었다.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이다. 먼저 안전하게 첫날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다. 밤새 쓰레기 더미에서 축구공 하나를 주웠다. 그리고 폼베개 하나도. 그리고 해변에 구덩이를 팠다. 구덩이에 누우면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밤 동안 천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갔다. 에드 선생님은 해변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길에 씻겨 바위 절벽은 매우 미끄러웠다. 밀려오는 조수도 힘들게 만들었다. 여러 번 생각한 끝에 다시 돌아가 나무말을 만들기로 했다. 다행히 행이도 쓰레기 더미 덕분에 아무렇게나 뒤져서 진짜 널빤지를 찾았다. 물속 의식을 맞췄다. 기분이 꽤 괜찮았다. 다만 카메라 가방까지 더하면 좀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폼보드를 좀 더 수집했다.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서 슬리퍼 2켤레도 주웠다. 재료가 충분히 모였을 때쯤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자외선 차단이 안 돼서 그늘로 먼저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들자 옆에 해변별이 있음을 갑자기 발견했다. 급히 2개를 뽑아 맛보았다. 거의 틀니가 썩을 뻔했어. 어쩔 수 없지. 체력을 보충하려고 코코넛 2개를 더 깠어. 그리고 모든 재료를 그늘진 곳으로 옮겼어. 조립을 시작했지. 3장의 나무판 사이에 모든 폼을 끼워 놓았어. 그리고 밧줄도 한 무더기 주었고 단단히 묶으려고 했어. 밧줄을 자를 때는 칼이 필요하니까 이런 작은 일쯤은 당연히 문제없지. 손 닿는 대로 금속판도 한 조각 잘랐어. 계속 접어서 한 조각을 떼어냈고 돌 위에 갈아서 칼날을 만들었어. 밧줄을 꺼내서 시험해봤지. 말해 뭐해. 정말 잘 써져. 발판을 다 만들고 나니 체력도 거의 다 빠졌어. 잠깐 쉬고 나서 덕자오를 해변까지 끌고 갔어. 내일 썰물 때를 기다리면 첫 출항이 가능해질 거야. 3일째가 됐어. 곧 긴 항해를 떠날 생각에 배가 고팠는데 덕렬이 해변에서 몇 개의 노리움을 주었어. 한 입만 베어 물었고 표정만 봐도 맛이 별로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분명히 그 부분은 당분과 탄수화물이 부족했던 거야. 내가 정말 많이 부족했던 거지. 우리 몸에 배터리 산 같아서 부식되고 곪는 느낌이었어. 이건 너무 강한 맛이야. 사양할게. 맛은 좀 별로였지만 그래도 에너지는 보충했으니 덕자오를 끌고 첫 출항을 시작했어. 그리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지. 안정성은 충분했는데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파도 한 번에 배가 뒤집혔거든.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야. 옆에 외부 지지대를 설치하니 괜찮아졌어. 다시 물에 띄우니 훨씬 안정적이었어. 좋아. 훨씬 안정적이야. 이 문제는 해결됐어. 외부 지지대는 정말 대단해. 바닷물에서 항해하는 건 체력을 많이 소모해. 2시간 후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신속히 담수를 찾는 거야. 배낭을 메고 바로 출발했지. 계곡을 따라 계속 앞으로 탐험했어. 마침내 바위 틈에서 담수 한 그릇을 발견했어.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낙엽이 가득했지만 당연히 박테리아들이 많을 거야. 그리고 미생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덕이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주워온 생수병 몇 개로 물을 모으고 이어서 하나를 잘라서 필터를 만들었지. 필터 1층은 코코넛 나무에서 딴 송기버섯이고 2층은 숫재이고 3층은 해변에서 주운 살구잎이야. 그 위에 자갈을 깔아서 필터가 완성됐어. 단 이 재료들은 모두 씻지 않았어. 필터링한 물이 이전보다 더 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필터링한 물을 바위 위에 놓고 태양광에 노출시켜요. 좌우의 박테리아를 최대한 죽이도록 하려고요. 4시간 후에 에드가 시식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네요. 확실히. 하지만 이건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건 민물이고 나는 마시고 있어요. 이로써 물 문제는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해졌어요. 시간이 흘러 4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생활 문제를 일정에 올려야 할 때다. 현재 환경은 불을 사용하는 방식에 가장 적합하다. 해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을 좀 찾았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른 막대기에 계속 문지르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불의 신을 모시는 것이다. 3번 절한 후 정말로 불꽃이 일어났다. 불이 있으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하루소 시간 내에 물도 정화할 수 있다. 밤에는 따뜻함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식만 해결하면 생활 수준이 크게 올라간다. 에드가가 물을 끓일 때 갑자기 금발이 터질 듯 머리카락이 일어섰다.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언제 나타난지 모를 거대한 매운 과자가 약 2m 길이로 보인다. 분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에드는 어디서든 침착하다. 바로 입으로 이런 걸 보면 이건 분명 요정 같은 거 아닐까라고 했다. 그래 갖고 싶지는 않아. 이걸 피하는 게 낫다. 내가 지금 생존 중이니까 서바이벌이지. 거대한 매운 과자를 놓친 대신 뜨거운 물 한 잔으로 긴장 풀기. 저녁도 해변에서 조개를 잡으러 갈 생각이다. 해변 절벽 사이에는 확실히 해산물이 많았다. 별 몇 개를 먼저 주웠고 조개도 몇 개 잡았다. 심지어 작은 개도 몇 마리 구했다. 2주머니 가득 채우니 해물탕 한 냄비 분량이다. 캠프로 돌아와 비닐봉지를 찾아 바닷물을 채워서 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어오를 때쯤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넣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물을 따라냈다. 한입 맛봤으나 해산물 맛이 끔찍히 별로였다. 다행히 게맛은 괜찮았다. 이때 에드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코넛 몇 개와 소량의 해산물로 4일이나 버텼다니. 5째 날 에드가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 다시 드론을 보내 식량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섬 반대편에 맹그로브 숲이 있었다. 보통 그곳은 자원이 풍부하다. 조개나 소라를 찾을 수 있다. 방향을 정하고 서둘러 출발했다. 가는 길에 레몬나무도 발견했다. 급히 몇 개 주워 2주머니를 채웠다. 가는 도중 큰 상자도 하나 발견했다. 2시간 후 마침내 맹그로브 숲에 도착했다. 그 안은 복잡했으며 얽힌 뿌리들이 해변을 우리처럼 만들었다. 손으로 한 움큼 뜨니 큰 조개가 나왔다. 첫 수확이 있어 다음이 훨씬 순조로웠다. 어허, 선생님, 내 신장이 쫙 당기네. 완전히 풍부하다. 이번에 바닷가에서 건진 건 투박한 조개. 무려 26마리 조개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캠프로 돌아와서 먼저 조개를 숯불 위에 올려 껍질을 10개 굽고 그 다음 하나씩 흙 속에서 조개살을 파냈다. 반쯤 상한 레몬을 짜서 모두 섞어 고루 저었다. 그리고 2시간 더 절여 놓으면 신선한 생연어를 먹을 수 있다. 절이는 시간을 기다리며 에드가 또 그물 조각 하나를 주었다. 아직도 비린내가 나긴 하지만 해먹 만들기에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 위에 누워보니 모래사장에 누운 것보다 훨씬 편했다. 이때쯤 조개 생연어도 잘 절여졌을 것이다. 젓가락 대신 2개의 갈라진 나뭇가지를 붙여 조개 하나를 집어 맛봤다. 그 맛은 정말 오마이갓이었다. 우 하나는 정말 먹는 맛이 나고 환상적이다. 둘째 꽤 괜찮은 단백질 양이다. 그리고 레몬 향이 강하다. 저 녀석 크기 좀 봐라. 엄청 크다. 이때서야 깨달았다. 에드가가 젓가락 쓰는 솜씨가 꽤 괜찮다는 걸 중국에서 찍은 2편을 통해 많이 배운 것 같다. 이때 야생의 4가지 필수 요소는 모두 포기했다. 에드가는 해변과 맹그로브 숲에서 항아롭게 며칠을 보냈다. 어느덧 9일째가 되었다. 계속 해산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다. 에드가는 좀 부끄러웠다. 그래서 더 큰 걸 잡아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해변에서 삼촌 아내가 남긴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걸 보고 에드가가 무척 기뻐했다. 덫을 만들려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삼촌 아내가 가까운 나무 위에 웅크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악마 같은 자세가 입에 침이 고이게 했다. 돌아가서 해먹을 급히 해체하고 던지기용 무기를 만들기로 했다. 작업을 마치고 다시 삼촌 아내를 발견한 곳으로 갔다. 숨을 곳을 찾아 숨어 삼촌 아내가 햇볕을 쬐러 나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좋아. 이름은 그물이 맞으면 좋겠다. 에드가가 손발이 재빠르니 빠르게 달려가 삼촌 아내를 잡아 올렸다. 단백질을 잡았으니 늦출 수 없다. 캠프로 돌아와 껍질 벗기고 내장 손질을 시작했다. 뜻밖의 몇 개의 거머리도 발견했다. 이건 한 주머니 가득하면 보양식이다. 손질 후에 작은 바비큐도 하고 옆에서 플라스틱 냄비에 계란도 삶아 먹었다. 7, 8분 정도 삶았는데 밤이 되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만 먹는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는 않았다. 예, 주인님, 그 차. 그리고 먹을 수도 있고 너도 먹을 수 있어. 예, 에피타이저를 먹었어요. 에드씨가 또 레몬차 한 주전자 준비했어요. 이때 3번째 부인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졌어요. 먼저 긴 다리부터 맛볼게요. 오마이갓.
그 맛은 정말 끝내줘요. 단백질은 최소한 소고기보다 수십 배 많대요. If my eyes were shut, that's a chicken egg and a juicy succulent chicken like it up. 고기를 봐요. 우리 코는 배를 채웠어요. 다음은 식후 차 시간이에요. 레몬카 모두 바꿔요. 확실히 해변편이 더 볼만해요.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해변에 누워 일몰을 봐요. 일상이 정말 너무 여유로워요. 시간이 10일째로 접어들었어요. 프로그램 팀에 작은 배가 도착했어요. 마침 이곳이 집에서 가까워요. 반년 넘게밖에 돌아다녔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에드씨의 2024년 야생 단독 도전.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어요. 우리와 수많은 세월을 함께한 에드 아저씨. 나이로 보면은 50세예요. 앞으로 새로운 작품을 보긴 어려울 거예요. 작별 여행으로서 에드씨가 다시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로 떠나요. 이번 도전지는 카프리비 지역이에요. 이곳 땅에는 코끼리 무리가 살고 물속에는 위험한 하마와 악어가 있어요. 초원 특산물인 사자와 치타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야생동물이 밀집한 곳은 밤에도 머리를 쌈말게 만들어요. 도전 첫날 에드씨가 원주민 작은 배를 타고 출발해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벌써 무리의 악어들이 구경하고 있어요. 에드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마지막 공연에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해요. 출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수련들이 피어 있었어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하마가 특히 좋아한대요. 그들이 상륙한 후 자랑스럽게 옷과 신발을 벗었어요. 반바지와 카메라 가방만 남겼죠. 머리카락과 앞니조차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전 여정을 시작했어요. 현재 최선의 전략은 강줄기를 따라 걷는 거예요. 우선 물 공급이 보장되고 또 음식 구하기도 편리해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야영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야영지, 드론으로 먼저 주변 지형을 정찰했어요. 앞쪽 멀지 않은 곳에 하마 무리가 있었어요. 길에서 조심해서 피해 가야 해요. 매년 함에 의한 인명피해가 사자보다 많대요. 계속 앞으로 걸었어요. 큰 코끼리 똥더미를 만났고 다가가 냄새를 맡았어요. 역시나 그 냄새는 언제나처럼 강렬했어요. 그리고 코끼리 똥을 땅에 놓고 반으로 쪼갰어요. 안에는 자주 뼈를 발라내기 좋은 부분이 있어요. 손쉽게 몇 개나 꺼냈어요. 입에 넣고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작은 맛이 간질간질해요. 하지만 그 과일은 매우 단단해요. 오른쪽 앞니가 부러질 뻔했어요. 과일 따개를 찾아야겠어요. 지금 해가 많이 낮아졌어요. 해질 때까지 1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빨리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해요. 아프리카 밤은 낮보다 훨씬 위험해요. 쉼터를 짓는 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무 하나 찾아서 견뎌야 해요. 눈앞의 나무가 괜찮아 보여요. 쉬기 전에 물을 좀 보충해야겠어요. 물 마실 때 조심해야 해요. 잔잔한 물 밑에 사냥하는 악어가 있을 수 있어요. 겁먹으며 몇 모금 마시고 얼른 도망쳤어요. 나무 곁에 돌아오자마자 에드의 머리카락이 쫙 곤두섰어요. 그가 선택한 나무는 블랙맘바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놈은 독이 엄청나고 움직임도 아주 빨라요. 50세 노인이 감히 상대할 수 급히 다른 나무를 찾아 올라갔어요. 잠들다가 떨어지지 않게 허리띠를 풀어 나무에 묶었어요. 다음 날 아직 해가 뜨기 전 에드는 코끼리 울음소리에 깼어요. 멀리 사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졸음이 싹 달아났죠. 나무 위에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캠프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코끼리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선한 코끼리 배설물도 많았어요. 그 냄새는 어제 주운 것보다 훨씬 진짜 같았어요. 이렇게 위험한 동물들이 많으니 안전한 쉼터를 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나무 위에 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에드는 코끼리가 밟아 부러뜨린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지면에서 3m 높이의 나무집을 만들 계획이에요. 몇 시간 후 나무집의 기초 골조가 완성됐어요. 다음은 나뭇가지를 찾아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에요. 재료를 찾다가 돌 2개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제 망고를 열 수 있게 됐어요. 또 똥더미를 뒤져 몇 개를 모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과를 열 시간이 없어요. 해가 곧 질 테니까요. 어두워지기 전에 잠자리도 만들어야 해요. 드디어 충분한 재료를 모았어요. 에드는 나무 껍질과 끈 재료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어요. 현실은 냉혹했죠. 쾅! 정말 운이 좋았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나르고 있어요. 겨우 해지기 전에 침대판 부분을 완성했어요. 이틀 동안 고생했죠. 위경은 경과를 참지 못하고 바로 깼어요. 장에서 발효된 과일 맛이 훨씬 낫더라고요. 배부르게 먹고 잘 줄 알았는데 곧바로 비극이 시작됐어요. 나무집 지을 때 지붕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덕 아저씨는 정말로 온몸이 싸늘해졌다. 가끔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체력에 이 나이에 이런 환경에서 감기도 안 걸리고 말이다. 셋째 날 아침은 하마 울음소리에 깨었다. 하마의 괴상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하마가 지금 젖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온몸이 하나도 마른 곳이 없다. 심지어 팬티까지 다 젖어버렸다.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은 반드시 집에 지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먼저 먹을 것을 구해야 힘이 난다. 덕 아저씨가 전 부인이 말한 게 생각났다. 페페가 수련을 좋아한다고. 원숭이과 동물이니까 페페가 먹을 수 있으면 자신도 분명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만 수련을 채집할 때는 하마와 악어를 조심해야 한다. 수련의 식감은 콩나물과 비슷하다. 속에는 탄수화물 물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다. 간단히 반쯤 배부르게 먹고 일을 시작했다. 갈대를 이용해 초가집을 만들 계획이었다. 집안에 나뭇가지를 도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갈대를 베기 시작했다. 재료를 충분히 모은 후에 지붕을 엮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신선한 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발자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역시 멀지 않은 나무에서 발자국이 찍힌 시체를 발견했다. 린디 근처에서 사자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 공사다. 갈대에는 나뭇가지가 없다. 덕 아저씨가 먼저 갈대를 플랫폼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 단씩 용골에 묶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모두 끝냈다. 넷째 날 아침, 페페가 싸우는 소리에 깼다. 여기 온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다. 구경하러 갔더니 모두가 먹잇감을 보고 있었다. 군중 속의 345, 삼촌의 아내. 지난번 파나마에서 한 마리를 잡아먹은 후 덕 아저씨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었다. 급히 나뭇가지를 찾아 삼사오를 찔러 내렸다. 아쉽게도 이 삼사오는 한창 나이였다. 입을 막고 도망쳐버렸다. 사흘간 5번이나 굶은 덕 아저씨는 당연히 추격할 힘이 없었다. 그저 삼사오의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침을 흘렸다. 사람은 하루에 약 3000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계속 견과류와 수련만 먹는 것은 절대 부족하다. 지방과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음식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덕 아저씨는 다시 드론을 꺼냈다. 그러나 한 바퀴 돌고 물소와 코끼리만 발견했다. 이런 대형 동물은 상대가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하늘도 다시 흐려졌다. 분명 밤에 또 폭우가 내릴 거야. 다시 온몸이 젖는 일을 피하려고 에드가 서둘러 재료를 모았다. 생활은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같은 맛. 먼저 불꽃을 일으키고 그 다음 3번 절을 한다. 마침내 폭우 전에 성공적으로 불을 피웠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불씨를 나무집으로 옮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강가에 가서 점토도 좀 모았다. 나무 위에 가져가서 난로를 만들었다. 불씨 옮기다가 손가락이 데이기도 했다. 여전히 먹을 건 못 구했지만 피난처와 불 덕분에 너무 힘들진 않다. 밤에는 똥맛 견과류를 먹으며 에드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낚시도구를 만들어 볼까.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시간이 5째 날이 되었다. 물 마시러 갔다가 영양갑불 하나를 주웠다. 들고 다니긴 불편하지만 물 담는 데는 괜찮다. 곱고 긴 나뭇가지를 찾아 나섰다. 꼭대기 벼를 먼저 뽑고 끝을 넷으로 나누어 묶었다. 그리고 불로 태워 털끝을 만들었다. 완성한 작사를 들고 물가에서 연습했다. 균형도 손맛도 괜찮았다. 다만 털끝 사이가 좀 넓은 게 문제였다. 그래서 캠프로 돌아가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가는 길에 뜻밖에도 몇 개의 원숭이 오렌지를 주웠어요. 원숭이 오렌지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오렌지랑 전혀 달라요. 껍질을 벗기면 안에 점액 같은 과즙이 가득해요. 그리고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요. 지금 에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The amount of sugar and ice just beyond the leaf. I thought this was the best vitamin C. 만약 여기에 물고기까지 곁들일 수 있다면 삶이 정말 완벽해질 텐데 시간이 6째 날로 넘어갔다. 에드는 작살 털끝을 다시 가공했다. 균형을 위해 작살에 꼬리 날개도 달았다. 다만 이 꼬리 날개가 조금 대충 만든 느낌이다. 끝나고 서둘러 웅덩이로 가서 낚시를 했다. 하지만 한참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에드는 이 연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물고기가 도망칠 공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물고기를 좁은 수로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좁은 수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잡았다. 명중률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7째 날이 되었다. 아침에 물 마시러 갔다가 또 하마를 만났다. 매번 물 마시는 곳을 바꾸지만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다. 물 마실 때마다 목숨을 건 도박 같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해결책이 생겼다. 영양각으로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나무집에 걸어 보관했다. 현재 야생의 4가지 요소 중 음식만 부족하다. 이별 여행이 실패할 것 같았다. 에드도 이렇게 허술하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축소 투사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걸로 작살이 다트처럼 변할 수 있다. 속도와 힘 모두 향상될 것이다. 휘어진 창자루를 하나 찾았다. 나무 껍질을 벗겼다. 약간 활 모양으로 만들면 투척용 창이 된다. 던지기 의식 효과가 정말 좋았다. 그의 의욕이 넘치는 낚시 도중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다. 강가에 갑자기 모여든 10여 마리의 악어들. 물에 들어가 낚시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도전은 8일째에 접어들었다. 종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먹을 걸 구하지 않으면 15일 대회를 망치는 셈이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강가로 기회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강 중간에 블루댐을 만들 계획이었다. 물고기를 잠수구역으로 몰아넣으면 어디로 도망가겠는가. 이론상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투척이 빗나갔다. 실패했으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두 손으로 메기를 잡았다. 정말 쉽지 않았다. 8일 만에 드디어 단백질 섭취에 성공했다. 간단히 반숙으로 구워 큰 덩어리를 끓이기 시작했다. 흰 살코기 덩어리에서 김이 나는 중 그는 속도를 얻었다. 9일째가 되었다. 아침 물을 떠나오는 일상 중 한 마리의 호랑이 물고기가 만조 웅덩이로 들어와 하룻밤 먹이를 잡는 걸 발견했다. 곧바로 한마디가 떠올랐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면 황작은 뒤에서 기다린다. 물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다. 자세가 멋졌다. 결과는 초라했다. 역시 투척 연습을 더 해야겠다. 반복해서 시도하고 조정했다. 반나절 만에 다시 시도했다. 이번엔 한 번에 명중했다. 낚시한 생선 맛이 매우 신선했다. 단지 뼈가 조금 많았다. 이번에 에드가 아주 꼼꼼히 먹었다. 생선 머릿속에 혈액 보충도 놓치지 않았다. 11일째가 되었다. 에드는 이전처럼 쉼터를 해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겨두었는데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로써 에드의 야생 도전도 끝났다.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야생 도전이었다. 생존을 생각하면 50세의 나이에 8일간 굶주림을 견뎠다. 그는 다시 한번 굶주림이라는 타이틀을 증명했다. 당연히 그럴 만했다.